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며칠 전에 리뷰 메일을 받았어요. BY24? 뭐야, 일체형 PC잖아. 일체형 PC라고 해봤자 어차피 모니터 뒷면에 노트북 붙여놓은 거 아닌가? 별로 안 땡기는데. 생김새부터 나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체형 PC의 새로운 시작? 아하, 이 녀석은 데스크탑 CPU를 쓸 수 있다. 요건 신기하네. 뭐야 이게? 호환 가능한 CPU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뭐야 이거? 6, 7, 8, 9세대를 다 쓸 수 있어? 아예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저런 통정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끼우면 다 동작한다는 거네? 근데 이걸 인텔이 이렇게 호환이 다 되게 만들 수 있게 냅두나? 호환이 가능하지만 실제 제품에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왜? 65W를 초과하니까? 8700K를 끼우면 안 되나? 난 끼워보고 싶은데? 메모리는 2666까지 지원하니까 오버는 안 되는구나. 대충 구조는 이렇게 히트파이프로 블루어 팬으로 불어내는 것 같은데, 근데 요만한 쿨러로 발열이 해결이 되나? 여기다 8700K 넣어보고 싶네? 진짜 쿨러가 요만한데 발열 해결이 되나? 포트는 이렇게 달려있다. 블루투스 달려있고 내장 스피커도 달려있다. 다른 건 별로 그렇게 구미가 당기진 않는데 여기다 8700K 끼우면은 요만한 쿨러로 해결이 되나? 링스 돌려보고 싶다.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박스가 이렇게 큰 이유가 아마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포장을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일단 겉박스를 열어보면 안에 박스 포장되어 있고 겉에 에어캡으로 보호해주고, 배송을 오면서 웬만한 충격에 고장은 나지 않겠네요. 옆에 거 빼주고 일단은 박스 겉면을 좀 편하게 보고 싶으니까 이 녀석을 가져와서 깔고 올려주고,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박스 바닥면, 박스 앞면을 보면 이쪽에 대문짝만하게 이그닉이라는 회사 로고가 보이잖아요. 요거는 제 메인 컴퓨터 책상 오른쪽 편을 보면 이쪽에 보조 모니터로 자리 잡고 있는 이그닉 모니터 플루이드 24S 모델이 있어요. 몇 달 전에 협찬으로 보내주셔서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협찬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맨날 협찬 오면 좋겠다. 공짜, 아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요. 전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직 풍성하니까요. 아무튼 옆면을 보면 이쪽 아래쪽에 똑같은 디자인을 가진 모델 중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 24Y 모델이네요. CPU는 i3 8100, 램 8GB, 128GB SSD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메인보드는 아수스 프라임 H310T2. 요 녀석이 6, 7, 8, 9세대를 다 지원하는 메인보드인가봐요. 인텔의 소켓 장사가 이런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볼만한 게 없으니까 개봉을 해보죠. 개봉실 부분을 열어주고, 먼저 왼쪽 위에 보이는 건 3구 전원 케이블, 오른쪽 위에 보이는 건 묵직하게 생긴 아답터 스펙은 19V에 6.32A, 그리고 오른쪽 위에 대문짝만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 케이블 연결 부분은 방금 전에 3구 케이블을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안쪽에 또 들어있는 건 십자 드라이버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네요. 자석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건 딱 봐도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추가로 SSD를 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품 같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본체를 빼보면 양쪽에 스티로폼을 빼주고 보비니를 벗겨내면 꺼내자마자 첫인상은 뭔가 심플하고 되게 아담하네요. 일단은 디자인부터 봐보면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위에서 본 모양, 아래쪽에서 본 모양, 가지고 있는 단자들 입체적으로 한 바퀴 붕. 네, 그래봤자 뭐 수동으로 돌리고 있어요. 스탠드가 화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스위블이나 엘리베이션은 안되고 오로지 화면을 끄덕일 수만 있는 틸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면의 포트와는 별개로 오른쪽에 USB 2.0 단자가 2개 더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왼쪽쯤에 조그맣게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양쪽 밑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스피커로 추정이 돼요. 이런 모니터나 일체형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스피커의 품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을 감상한다 그러기보다는 소리가 들린다, 경고음 확인,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스탠드 재질은 메탈 재질, 튼튼해요. 전체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뒷판을 당장이라도 뜯어서 8700K를 끼워서 링스를 돌려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싶지만 이따가 잔뜩 귀여워해줄 테니까 기본 상태에서 한번 봐보죠. 기본 제공된 아답터에 3구 케이블을 끼워주고 220V 끼우고 밑면에 있는 전원 입력 포트에 끼워주면,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 무선 세트,
오른쪽 옆면에 수신기를 끼워주고, 그리고 뒷면에 있는 왼쪽에 큰 버튼을 한번 딸깍 눌러주면 화면이 나와요. 오, 뭐야, 윈도우 깔려있나? 오, 윈도우를 따로 깔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네요. 윈도우 금액이 이거에 포함이었구나. 그렇다면 가격은 그럭저럭 나쁘진 않아요. 일단 윈도우 세팅을 하고 올게요. 부팅이 됐으면 윈도우 업데이트도 한번 해주고요. 방금 윈도우 업데이트를 완료했고요. 기본적인 스펙을 한번 봐볼까요? i3 8100이 달려있고요. 달려있는 메인보드는 제가 처음 보는 모델명의 메인보드예요. H310T2 리비전 2.0, 바이오스 날짜가 2월 13일 거, 조금 옛날 거 같은데 요거는 이따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요. 램은 8기가짜리 하나 싱글 채널로 달려있고, 기본적인 클럭은 1200의 DDR 램이니까 2400 클럭으로 잡히네요. 조금 희한한 건 DDR4 2666 클럭인데 2400으로 잡혀요. 그리고 외장 그래픽은 따로 달 수가 없는 모델이니까 내장 그래픽으로 동작을 하고요. 램카드 쪽을 보면 유선 램카드는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리얼텍, 무선은 인텔 거 AC3165, 그리고 SSD를 보니까 좀 처음 들어보는 모델명인데, 모델명 시작하는 게 이그닉이라고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그닉 자사에서 유통하는 SSD가 달려있는 것 같네요. 용량은 128기가짜리. 기본적인 스펙을 간단히 봤으면 간단한 벤치마크도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전 제일 궁금했어요. 일체형 PC 뒤에 있는 그 조그만한 쿨러로 과연 i3 8100 전원 옵션을 고성능으로 둔 상태에서 올코어 3.6기가를 시네벤치 R20 끝날 때까지 버텨줄 것인가? 일단 한번 해보죠. 런! 오, 방금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실내 온도는 24도의 환경에서 진행했고요. 최대 온도 75도에서 3.6기가 쭉 유지해줬어요. 이 정도면 여기 달려있는 i3 8100은 절대 스로틀링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시네배치 점수는 i3 8100답게 1416점.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CPU 최대 온도가 75도로 딱 떨어지네요. 인텔이 9500K도 솔더링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온도 편차가 1도도 안 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꿈같은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은 CPU주도 간단하게 돌려봤는데요. 밑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가 7700K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의 동영상 가속 능력도 잠깐 봤는데요.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건 페루 8K 60프레임짜리 동영상이고요. 8K 60프레임짜리 동영상을 돌리고 있는데도 CPU 사용률은 거의 20에서 30% 정도를 먹고 있고요. VP9 코덱을 제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만 열심히 일을 하고 CPU는 놀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VP9 코덱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8K 60p가 돌아가긴 하는데 대략 10초 정도에 한 번 약간 멈칫하는 그런 증상이 약간 있어요. 4K 60프레임까지는 완벽하게 돌아가지만 8K 60프레임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부족한? 간단하게 돌려본 라이다 64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매번 검은나라 오버클럭 게시판만 보다 보니까 읽기 쓰기 값 그리고 레이턴시가 되게 귀엽게 느껴져요.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에서 램 싱글 채널로 오버클럭을 전혀 하지 않으면 이 정도 값이 나온다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 최대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스펙대로 300 넘게 제대로 측정이 됐고요. 유선 인터넷 또한 최대 속도를 잘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메인보드에 맞는 바이오스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시켜보죠.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이 나왔고요. 아수스 바이오스 화면은 보면 볼수록 뭔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 맨날 아수스 메인보드 바이오스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툴에 들어가서 이지 플래시에 들어간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게 USB 메모리니까 여기서 바이오스 선택해주고 예스. 안 된다네? 안 되는 건가? 바이오스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최신 버전이 아니면 뭔가 찜찜한 것 같은 이런 병적인 기분? 이거 어떻게 램클럭 먹게 하는 방법 없나? 2666 클럭은 CPU에서 지원하는 경우만 된다고? 설마 i3 8100이? DDR4 2400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아니 i3인데 2400까지밖에 지원을 못하네? 맨날 오버 CPU, 오버 메인보드만 쓰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지식까지 모르게 되다니. 아니지, 이거는 내가 모른 탓이 아니야. 인텔이 램 지원을 안 하는 탓이죠. 아무튼 램 클럭은 넘어갑시다. 일단 간단하게 화면 테스트를 해봤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픽셀 배열 그리고 플리커프리 두 가지를 테스트해봤어요. 픽셀 배열과 플리커프리의 자세한 건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IPS 패널에 RGB 픽셀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자가 뚜렷하게 나오고요. 화면 밝기가 100%인 상태에서는 플리커프리가 제대로 작동을 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밝기가 내려간 90% 상태에서는 플리커프리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리커프리 현상을 보지 않으려면 무조건 100% 밝기에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야간에 화면 밝기를 100%로 계속 쓰다 보면 눈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밝기를 내리면 또 플리커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걸 해결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요 말풍선처럼 생긴 거 클릭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확장을 눌러주고 이쪽에 보면 야간 모드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클릭해주면 화면이 약간 누런색으로 바뀌면서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줄여주기 때문에 화면 밝기가 100%라도 눈의 피로가 훨씬 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간에 눈이 아픈 걸 방지하려면 요 야간 모드를 활용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려면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그렇다면 이 녀석의 기본 성능과 겉모습은 대충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녀석이 자랑하는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죠. 화면을 싸고 있던 푹신한 비닐을 위에 놓고 이 녀석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드라이버를 가지고 양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면 되겠죠. 아이, 돌리기 귀찮네. 뭐니 해도 이 녀석이죠. 아, 그렇지, 이 맛이야. 이렇게 나사 두 개를 빼주고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뚜껑 부분을 위쪽으로 살살 올려주면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안쪽을 보면 이렇게 먼지 필터까지 같이 달려있고요. 어허, 안쪽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너무 커서 안된다. 이쪽 나사 구멍은 좀 작아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이 드라이버로 풀어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나사를 풀어주고 살살 드러내주면 그냥 이거는 철판이네요.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메인보드가 보이게 되네요. 확대를 해보면 이쪽 팬이 이렇게 돌아가서 바람을 이쪽으로 내보내는 블로어 팬, 히트파이프 3개로 연결되어 있고요. 램 슬롯은 노트북용 DDR4 2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M.2 SSD는 80mm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던 램은 2666 클럭짜리가 맞고요. 노트북 램을 다시 달아줄 땐 비스듬히 끼워주고 그리고 위에 부분을 눌러주고.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램을 하나 더 달아보고 싶으니까 제 뒤쪽에 있는 장롱에 보물 창고를 열어보면 여기 있다. 이쪽에 테스트할 수 있는 노트북 램을 모아놨거든요. 이쪽에 있는 게 같은 2666 클럭으로 듀얼 채널 하기 괜찮겠네요. 위쪽에 남아있던 빈칸에 비스듬히 끼워주고 이 상태에서 위쪽을 살살 눌러주고 장착 끝! 참 쉽죠? 뒤쪽에 파워를 켜보면 델리트 키 눌러서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램 2개가 제대로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2400 클럭으로 클럭의 변동은 없지만 듀얼 채널로 인식이 돼가지고 16기가짜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른 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까 전과 동일한 8K 60p짜리 동영상을 돌려봤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는 분명 그래픽카드가 99% 사용률을 보이면서 10초에 한 번 정도 조금씩 끊겼거든요. 근데 듀얼 채널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 GPU 사용률이 99%에서 70% 정도로 낮아지면서 10초마다 동영상이 한 번씩 끊기는 증상도 없어졌어요. 오, 신기하네. 그리고 싱글 채널일 때는 CPU 사용률도 3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거의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은 별도의 그래픽 메모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램에 있는 메모리를 꼬아봐서 그래픽 메모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램이 듀얼 채널이 된 만큼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내장 그래픽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아이다 64도 돌려봤는데요. 레이턴시는 크게 줄어들진 않았는데 눈에 띄는 건 읽기 쓰기 값이 싱글 채널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렇게 향상된 메모리의 힘을 내장 그래픽에서 빌려오게 되니까 유튜브 8K 영상도 싱글 채널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혹시 몰라서 시네벤치도 돌려봤는데요. 역시 CPU 힘만 사용하는 렌더링의 특성상 듀얼 채널을 만들어봤자 1416점에서 1427점, 뭐 거의 오차 범위 이내 그 정도의 차이? 별 차이는 볼 수가 없었어요. 램을 듀얼 채널로 만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CPU를 바꿔봐야겠죠. 이 녀석이 지원하는 표에는 희한하게 빨간색 밑줄이 쳐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빨간색 밑줄, 아마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아니겠어요? 이쪽을 보면 개조를 해놓은 디럭스 병장님 보드가 있죠. 여기에 8700K가 끼워져 있으니까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도록 허락해주세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정의로운 도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니 애초에 도둑인데 어떻게 정의로워? 무슨 착한 일진 그런 건가? 이미 도둑인 시점에서 정의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키친타올 한 칸 준비해주고 쿨러를 살살 좌우로 비틀어서 빼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이 녀석을 먼저 닦아주고 일반 휴지보다는 키친타올이 먼지가 훨씬 덜 날리기 때문에 써멀그리스는 키친타올로 제거하는 걸 추천드려요. CPU 윗부분도 닦아서 잘 제거해주고요. 걸쇠를 잘 풀러서 수전증이 있는 저에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오네요. 양쪽 날개 부분을 잘 잡고 한 번에 오케이. 휴, 무사히 빼냈어요. 안전한 핀들 떼어낸 8700K 뒷면을 보면 통전과 절연 작업이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한테 꽂아봐야 되니까 통전과 절연 작업을 제거해줘야겠어요. 이거 만들 때 비록 1시간 동안 이거 붙잡고서 낑낑대긴 했지만 저는 일시형 PC가 왜 8700K에 빨간색을 해놨을까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작업한 건 1시간이지만 없애는 건 한순간이네요. 혹시 모르니까 클리닝 티슈로 접점을 한번 싹 다 다시 닦아준 다음에 뒷면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CPU 방열판을 제거하려면 이쪽에 있는 나사 4개를 풀러주면 되겠죠. 일단 키친타올 1장 준비하고 대각선 나사 2개부터 제거를 해주죠. 아무리 돌려도 나사는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양옆을 번갈아서 나사를 풀러주고 방열판을 드러내면 오예, 이렇게 히트파이프 3가닥이 맞닿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이쪽에 있는 이 홀 사이로 블로어팬이 바람을 위쪽으로 빼서 이렇게 식혀주는 구조네요. 일단 이쪽에 있는 써멀 그리스 제거, 이렇게 제거하고, 오, 이쪽에 떡이 되어 있는 써멀 그리스도 제거를 해줘야겠네요. 최대한 메인보드에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서 걸쇠를 풀고 드러내서 수전증한테 제일 가혹한 순간이죠. CPU 날개 양쪽 부분을 잡고 한 번에 핀 안전한 거 확인하고, 이렇게 i3 8100이 분리가 됐어요. 남아있는 지저분한 써멀 그리스도 제거해주죠. 이렇게 최대한 깨끗하게요. 그렇다면 8100을 꺼낸 이 자리에 8700K를 끼워보죠. 수전증이라 전 이게 제일 겁나요. 마치 강백호가 놓고 온다 그런 느낌처럼 대각선 위를 맞춰놓고 살살 내려놓고, 그렇지, 놓고 온다 이 느낌. 살살 흔들어서 틀에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내려주고 걸쇠를 닫아 주고, 한시름 났다. 써멀은 그리핀 Z9, 나름대로 정성스러운 X자로 발라서 옛말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차피 이렇게 듬뿍 짜놓으면 폴러 장력에 의해서 다 퍼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X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수평을 잘 맞춰서 대각선 나사를 평행을 잘 맞게 조여주고, 나머지 나사 2개도 조여주고요. 고정 완료. 이쪽에다가 업그레이드 키트 사용해서 노트북용 하드도 하나 달아볼까? 요거 옛날에 삼성 노트북 업그레이드 하면서 빼놓은 하드거든요. 이게 언제적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아까 전에 같이 들어있던 이쪽 부품을 빼서 이쪽 옆면에 날개처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구멍에 맞춰주고 나사를 조여줘요. 이렇게 양쪽 날개 부분에 고정을 시켜주고, 같이 제공된 이렇게 생긴 커넥터를 이쪽에 맞게 이렇게 끼워서 메인보드 왼쪽 편에 이쪽 빈 공간에 아마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올려서, 상당히 왼쪽으로 빡빡한데요. 나사 구멍을 이렇게 맞춰서 고정을 해주고, 파워 커넥터는 이쪽 자리에 이렇게 끼워주고, 사타 커넥터는 아무튼 이쪽에 끼워주면, 선들은 이쪽 은색 철판을 넘어가지 않게 정리해주고요. 이쪽이 뚜껑이 덮인 자리니까요. 이 상태에서 철판 뚜껑을 그대로 닫아주면 원래대로 고정이 됐고요. 나사 4개 고정해주고, 제일 겉에 있는 뚜껑까지 올려서 내려주고, 풀어놨던 나사 2개를 고정해주면, 이렇게 세워주면 8700K 일체형 PC 완성! 나는 왜 컴퓨터를 못 버틸 때까지 테스트하는 게 이렇게 재밌지? 파워를 켜보면 델리트 키 연타. 좋아. 화면 뜨고 보면은 8700K 제대로 인식돼 있고, 기본적으로 달려있던 SSD랑 추가로 단 500GB짜리 하드도 인식돼 있어요. 윈도우 부팅을 해봤는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전원 옵션 고성능으로 올코어 3.7GB로 동작을 하네요. 아마도 전력 제한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밖에 클럭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래서 빨간 줄을 쳐둔 거구나. 그리고 램 쪽을 보면 아까 전에는 2400 클럭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DDR 램이니까 이쪽 클럭 곱하기 2 해주면 2666 클럭으로 제대로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i5 이상만 2666 클럭을 제대로 지원을 한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번에 배워가네요. 역시 세상은 넓고 아직 배울 건 넘쳐나요. 간단하게 CPU즈 벤치를 한번 돌려보면, 역시 최대 클럭이 올코어 3.7GB다 보니까 레퍼런스 8700K 점수랑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대 온도 47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4.7GB인 거 보면 온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드도 전력 제한 해제 같은 거 되나? 아수스 보드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저거 필요 없이 이쪽 옵션에 가서 엔터 누르고 퍼포먼스 모드로 바꿔주면, 그리고 고급 CPU 구성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터보 모드만 활성화로 이렇게 해주면, 좋아, 올코어 4.3기가. 이 상태에서 CPU즈 벤치를 돌려보면 올코어 4.3기가 유지해주고 아까 전보다 점수가 훨씬 더 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CPU즈 벤치는 버텼단 말이지. 그렇다면 시네벤치는 어떨까? 런! 시네벤치가 클럭다운 되지 않고 온도를 버텨줄지 한번 보죠. 아 재밌다. 어? 아 이거 못 버티는구나. 컴퓨터가 그냥 꺼지네요. 아 아쉽다. 그렇다면 바이오스를 기본 상태로 돌리고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올코어 3.7기가로 런! 방금 올코어 4.7기가로 완료를 했고요. 최종 점수는 2782점. 아까 전에 8100 CPU는 1427점, 8700K는 2782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8700K 정규 클럭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700점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걸 안 돌려볼 수가 없죠.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 링스 096. 이러라고 협찬해준 일형 PC가 아니겠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궁금한데 런. 아 궁금하다. 꺼질까 안 꺼질까? 꺼질까 안 꺼질까? 버틸까? 꺼질까? 아 기대된다. 아 나 왜 이렇게 재밌지 이런 게? 아 1분 정도가 넘어가니까 전원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결국은 2.8기가대로 떨어지고 마네요. 이 녀석이 버틸 수 있는 끝을 봤으니까 이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제까지 이그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BY24 일체형 P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은 의외일 수도 있지만 2016년도 전까지는 저는 제대로 된 조립 컴퓨터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 정도 사양을 가지고 있는 13인치짜리 노트북을 사용했거든요. 순전히 회사 업무용으로 간단하게 엑셀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사양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 녀석을 어떻게 썼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잘 썼어요. 그때 당시 오로지 이 녀석 하나로 PC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건 성능이 아니라 13인치의 작은 화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 녀석 거실에 멀티미디어용으로 쓰고 있는 미니 PC거든요. 이것도 아마 2016년쯤이었나 그때 구입한 조텍에서 나온 미니 PC예요. 대략적인 디자인을 보고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델명은 ZBox ID83. 그래서 이 녀석을 구입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24인치짜리 저렴한 모니터를 하나 사서 부피가 있는 본체는 부담스러우니까 조그만 미니 PC를 구입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자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금 불만이었던 건 아무리 이 녀석이 미니 PC라고 하긴 해도 어차피 모니터랑은 HDMI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최대한 안 보이게 모니터 뒤쪽에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고 나서 안에 들어있던 게 노트북 CPU다 보니까 CPU 성능의 한계가 슬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업그레이드를 생각했죠. 하지만 이 녀석에 들어가는 건 노트북용 CPU라 간혹가다 중고장터에 나오는 CPU를 따로 사는 거 이외에는 자유롭게 CPU를 구해서 업그레이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무선랜 카드도 150메가밖에 지원을 못해서 규격에 맞는 걸 새로 사와서 달아봤는데 메인보드 화이트리스트에 걸려서 또 인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했던 게 대략 요만한 사이즈의 노트북용 CPU가 아니라 데스크탑 CPU를 내 마음대로 교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렁주렁 선이 안 보이게 모니터 뒤에 숨길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뭐 현재는 이렇게 됐지만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조립 컴퓨터의 성능을 생각한다면 이 녀석의 메리트는 없지만 과거의 저처럼 주렁주렁 선이 달린 고사양 PC까지는 필요가 없고 주렁주렁 선 같은 게 달려있지 않고 노트북처럼 깔끔한 스타일을 원하면서 화면이 좀 더 컸으면 좋겠고 CPU 정도는 내 맘대로 교체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24인치에 본체와 모니터가 붙어있고 데스크탑 CPU를 교체할 수 있고 빨간 밑줄 CPU는 안 되는 거 유의하시고요. CPU 셀러론 4900이 달려있는 549,000원에 시작하는 모델부터 윈도우 홈 64비트가 깔려있으니까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완제품 가격치고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체와 노트북 그 중간 어디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고르는 건 자신의 몫이겠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